네, 반도체는 도핑에 따라서 P형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고 N형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반도체 소자들은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N형과 P형의 반도체가 접합이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형과 P형이 접합이 됐을 때 공피층이 생성이 되고 공피층 내부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분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도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P형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모습이죠. 왼쪽은 P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페레레벨이 가전도대 쪽에 있고 홀이 많습니다. N형 반도체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죠. 페레레벨이 전도대 쪽에 있죠. 그리고 전자가 많습니다. 전공은 작죠. 그래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P형 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면 가전도도 쪽에 프로스로 표시한 것이 전공이라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어죠. 페리레벨은 가전도대 쪽으로 내려가 있고 전공이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전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전공이 많아지는 만큼 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와 전공의 농도의 값은 항상 같기 때문에 전공이 늘어나면 전자는 반대로 더 줄어들게 되겠죠. 확률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페레레벨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EC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관점에서도 전도대의 전자의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N형 반도체는 모조리티 캐리어가 전자입니다. 전도대의 전자가 잔뜩 있죠. 반대로 전공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페리레벨은 전도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PN 접합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죠. P타입과 N타입의 두 반도체를 붙여 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이오드가 됩니다. P형의 높은 전압, 즉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고 마이너스 전압, 즉 낮은 전압을 가하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정류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그래프를 보면 P형에 가해지는 전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P형에 가해지는 전압이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아주 작은 전류만 있습니다. 전압이 플러스로 증가하게 되면 비로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걸 순방향이라고 하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러한 소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이오드 부품의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가 있으니까 다이오드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 용량에 따라서도 크기도 달라지겠고요. 대표적인 응용 회로는 정류 회로입니다. 교류 전압을 직류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정류 회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반도체 소자는 바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한 극성으로만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으로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보면 PN 접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스펫, 우리가 D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프 위에 만들어지는 모스펫의 단면 구조, 입체 구조가 나와 있죠. 여기에도 PN 접합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구성에서도 PN 접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가 구성이 되고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PN 접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N 접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전자의 이동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P형 반도체입니다. 펜레벨 아래쪽에 있죠. 홀이 많은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N형 반도체입니다. 펜레벨이 위에 있고 전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전자의 이동은 펜레벨이 높은 쪽에서 펜레벨이 낮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펜레벨이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쪽의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펜레벨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전자의 이동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F가 같아지려면 에너지가 변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P형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위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야 펜레벨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N형 반도체는 펜레벨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아래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두면 전하가 이동하면서 양쪽의 에너지가 변동이 생기고 그림과 같이 점점 펜레벨이 같아지도록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펜레벨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C, 전도대의 에너지 레벨, 혹은 이 V, 밸런스 밴드, 가전도의 에너지 레벨은 차이가 생기죠. 이러한 것들이 전기 현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PN 접합을 해서 펜레벨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레벨 레벨이 높았던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면서 저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N형 반도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P형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한 자리는 전자가 없죠. 전자가 없으면 플러스로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바로 도너 레벨 때문이죠. 도너 레벨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소라든지 인이 도너 레벨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비소나 인은 실리콘하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는 인이나 비소 같은 도너들이 남아있는데 이 도너들은 다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플러스로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공핍층이라고 부릅니다.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죠. 전자가 없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데 저렇게 전하를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P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P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에 P형 반도체가 나타나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한 그 그림이 가장 오른쪽에 지금 홀이 빠져나간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홀이 전공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도 있고, N형에서 넘어온 전자랑 결합을 해서 전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 없어진 자리는 억세트만 남겠죠. 억세트, 보론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론은 그대로 이온화가 돼 있어서 B-로 이온화돼 있죠. 마이너스 이온으로 남아 있는데 전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이너스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하들이 결국은 P형 반도체 에너지 레벨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펜의 레벨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양쪽이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P형하고 N형이 생기는 이 전하 영역, 그것 때문에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기장이 생기면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장 때문에 좌우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같아지게 됩니다. 단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위에는 밴드 구조가 나와 있죠. 페르미 레벨이 일치된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물리적인 단면 구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합면에서 N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로 전하를 띈 영역, 우리가 말한 공표층입니다. 전자가 없어진 영역. 그 다음에 P타입은 마이너스로 이온화된 영역이 남아있죠. 전공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기도 공표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전하가 있게 되면 내부에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전기장은 F로 표시를 했습니다. 에너지 E하고 혼동이 되니까 E로 표시하지 않고 F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내부에 에너지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페르미 레벨, 좌우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좀 정량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전하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전하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래서 이 전하 밀도는 결국은 전공이 만들어지는 그 억셉트, 그 다음에 전자가 만들어지는 도너의 농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도너가 이온화되어 있고 혹은 억셉트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너나 억셉트가 전하의 농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억셉트나 도너 한 개당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이죠.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입니다. 고기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하의 농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 공핍층에 의한 건 억셉트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의 분포를 나타내 보면 접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N형은 플러스 전하였죠. 그리고 농도는 END였습니다. 그 다음에 P타입 종은 전하의 농도가 마이너스이고 전하가 마이너스이고 농도는 END, 마이너스 END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P타입 쪽은 마이너스로, N타입 쪽은 플러스로 전하의 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는 공표층의 폭은 W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표층의 폭이라고 하죠. P형, N형, 전자나 전공이 다 없는 영역을 폭을 W로 표시했는데 공표층의 폭이라고 합니다. 자, 공표층의 두께는 도핑 농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좌우 P형의 공표층이나 N형의 공표층의 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의 공표층의 폭 A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X축의 원점으로 보면, 좌표로 보면 P형 공표층으로는 마이너스 B에 해당이 되고 N형 공표층은 폭이 A에 해당이 되는 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P형 반도체 공표층에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전하의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죠. 지금 단면적이 A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다이오드의 단면적은 현재 A입니다. 그리고 P형 반도체 공표층의 폭은 B이죠. B. 그래서 단면적 A에다가 B를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전하의 농도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는 것이죠. 전하의 농도는 ENA입니다. ENA 농도에다가 B의 부피죠. 그걸 곱한 게 P형 반도체 공표층의 총 전하량이 됩니다. N형 반도체 쪽의 공표층의 부피도 계산할 수가 있죠. 단면적이 A고 폭이 A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A로 표시되어 있죠. 농도는 END입니다.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값은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놨고 A는 없어지죠. 서로 지워집니다. E도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건 NAB, 억세트 농도에다가 공표층의 폭 B를 곱한 값은 도내의 농도 ND에 도내의 공표층의 A를 곱한 것과 같다. 이 식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NAB는 NDA다. 이런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하의 분포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을 계산을 해보면 페레 레벨의 변화가 생기는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기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P형 반도체에 있는 공표층은 억셉트죠. 억셉트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셉트는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주변에 표시해 본다면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이 공표층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P형 반도체 공표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주변의 일렉트릭 필드는 화살표와 같이 공표층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N형 반도체의 공표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반대로 공표층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전하량, 공표층의 전하량은 총량은 같았었죠. 그래서 이 공표층의 바깥쪽을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겹치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죠. 합이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공표층의 바깥쪽에서는 전기장이 제로입니다. 공표층의 안쪽에서만 전기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장을 계산을 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기장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유용한 식이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지금 파란색의 폐곡면, 지금은 육면체로 그렸는데 이게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원통형이 될 수도 있고 구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폐곡면 내부에 어떤 전하량 Q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은 저기 나와 있는 식처럼 주어지는데 그 폐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를 다 합치면 그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 Q를 유전율 엡실론으로 나눈 것 같다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즉 내부의 Q가 많을수록 Q가 전하량이 클수록 폐곡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기장의 양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 가우스의 법칙은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적분식이 있죠. 폐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기장을 다 합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합해보면 그것이 바로 내부에 있는 전하량 Q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공표층이 접합면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X, 그 위치에서 전기장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면을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저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저기 단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되어 있다. 무한평면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폐곡면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다 계산하는 적분식 FDA가 있죠. DA는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X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수죠. 그래서 FX로 밖으로 나왔고 DA 면적을 적분하는 것인데 그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A죠. 그래서 A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렉트릭 필드 FX를 곱하면 X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죠. 그것이 바로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량 Q, 엡실론분의 Q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하의 농도는 이미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전하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의 양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여기서 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Q를 계산을 하는데 우선 P형 쪽의 공표층을 보면 마이너스 BA, NA2로 돼 있죠. 그래서 그쪽의 저다량을 다 계산한 겁니다. 부피에다가 농도를 곱한 것이죠. 그 부분의 부피는 단면적 A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B를 곱한 것입니다. BA가 부피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전하의 농도는 억셉트의 농도에 1을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그 P형 쪽에 공표층에 있는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BA, NA2로 계산이 됩니다. 남은 건 N형 쪽의 전하량이죠. NA 쪽. N형 쪽에. N형 쪽은 부피를 역시 계산해야겠죠. 부피는 단면적 A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X입니다. X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거기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XA가 되고 거기에 전하의 농도는 ND입니다. 돈의 농도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농도에다가 부피 XA를 곱하면 전하량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저 폐곡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fx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전기장, x의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전하량 Q를 다 합쳐보면 저기 분자에 있는 식이 되는 거죠. A, N, D, X-A. 이것이 폐곡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이고 그걸 엡신으로 나눈 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를 다 합친 fxa가 됩니다. a는 양쪽에 다 공통을 해서 지워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분의 END x-a, 즉 x라는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x가 제로일 때 가장 f 값이 크게 됩니다. 엡실론분의 마이너스 2 NDA로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x 방향에서 반대, x축의 방향과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축의 화살표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x가 a일 때는 f가 제로가 됩니다. 공표층 바깥쪽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선형적으로 전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접점으로 전면으로 갈수록 전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 이렇게 전기장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X의 위치가 P형 쪽으로 이동한 경우죠. 공표층, P형 공표층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 폐곡면 안에 총 전하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단면적은 A죠. 그 다음에 그 농도를 알아야 되고요. 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억셉트의 농도에다가 전자의 전하를 곱한 게 농도입니다.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높이에 해당되는 건 x 플러스 b. x는 여기서 엄수입니다. 지금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b는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b로 좌표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 a를 곱했고 이것이 그 부분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폐곡면 안에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가 NA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Q를 표시해 놨죠. 폐곡면 안에 총 전하량 마이너스 x 플러스 b 단면적 A, 그 다음에 농도 NA, 전하의 농도죠. NA. 이것이 폐곡면 안의 총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 x 위치에서 전기장 f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분의 q는
분모는 엡실론이고 분자는 앞에서 구했죠. 전하량 마이너스 x 플러스 b a 그 다음에 NaE 이게 총 전하량이었죠. 이것이 그 위치에서의 전개장 fx하고 면적 a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a는 양쪽에 다 있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fx가 계산이 됩니다. 엡실론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 NaE로 계산이 됐는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x가 0보다 클 때 전기장이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를 하다가 x가 음수가 되면 그러니까 좌표의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전기장이 다시 줄어들어서 0으로 가게 되죠. 그 바깥쪽은 곰팡이처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